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76장 76. 검은 파도 위에서 생긴 애증. 우육탕은 미리 상자 속에 집어넣어져 있었고 노실화상이 깨어나자 육소봉은 떠났다. 이제는 그녀들이 행동에 들어갈 때였지만 사마는 아직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감격스런 시선으로 소옥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말했다. 넌 어렸을 때부터 그들 남매를 따라다녔느냐? 소옥이 말했다. 저는 7살 때 고아가 되었지요. 주인님께서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사만이 말했다. 그래서 궁씨 집안 사람들에게 항상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것이구나. 소옥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사만 아가씨께서 만일 저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명정을 뺏은 뒤 그 구명정 위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만은 소옥의 이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또 말했다. 구소야가 어떤 사람인지 넌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 소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만이 말했다. 지금 육소봉님이 그를 찾으러 갔는데 아마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 같다. 소옥이 말했다. 하지만 사만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가 죽으면 궁주도 죽어야 하고 우리들도 전부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녀가 돌연 소옥의 손을 잡더니 말했다. 그러니 우선 내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소옥이 말했다. 지금요? 사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은 단 3글자밖에 안 된단다. 소옥이 말했다. 3글자요? 어떤 3글자요? 사만이 말했다. 고맙다. 소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옥의 눈동자는 이미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사만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모험을 해야 한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이런 모험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겠지. 그러니 만약 이번에 우리가 전부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면 난 내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소옥이 고개를 숙였는데 얼굴까지 빨개져 버린 듯 했다. 그녀는 당연히 사만이 무슨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란 바로 당연히 그녀와 육소봉 2사람을 말하는 것이었다. 사만이 부드럽게 말했다. 난 질투가 아주 강한 여자지만 지금 한 말은 진심에서 한 얘기였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소옥이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전 올해로 16살이나 되었습니다. 16살이면 바로 한창 사춘기일 때이다. 소옥이 말했다. 육소봉님은 남에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니 분명 많은 여자들이 그를 좋아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사만이 말했다. 너는? 소옥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당연히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녀는 돌연 고개를 들고 사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결코 그를 위해서가 아니었답니다. 사만이 말했다. 아니라고. 소옥이 말했다. 전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뭔가 애절하면서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만이 말했다. 그럼 설마 날 위해서 그랬다는 거냐? 소옥이 말했다. 역시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 아주 기묘한 표정이 어렸다. 전 제 자신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만이 뜻밖이라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넌 굳이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소옥이 말했다. 제게도 이유가 있어요. 내게 말해줄 수는 없느냐?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천천히 계속 말했다. 육소봉님께서 살아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아가씨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때는 2분께서 듣고 싶지 않으시다 해도 꼭 말씀드릴 겁니다. 한밤중 바람도 잔잔했고 파도도 거의 일지 않았다. 배는 빠르면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이런 속도라면 모레 저녁쯤이면 육지에 닿을 것 같았다.
배 위에 보초를 서지 않는 선부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선창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자마자 코 고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누가 코를 골고 있든지 간에 그 소리는 언제나 듣기 괴로운 법이며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 곁에서 자야 한다면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그 소리가 듣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육소봉은 그들의 코 고는 소리가 마치 무슨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기분 좋게 들렸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는 그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경고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었다. 궁구도 잠이 들어 있을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었다. 설사 자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깊이 잠들 리는 없었다. 그는 평범하지 않은 초인이었고 그의 능력과 그가 지닌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도 꿈에서조차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영원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 후면 이런 자를 만나야 하는 육소봉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이 사람에 대한 숱한 전설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거의 신화에 가깝다시피 한 전설들은 대체 진짜일까, 가짜일까? 밤이슬이 깊어가는 한밤중에 그는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혼자 고독을 씹고 있을까? 보초를 서는 선부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들 임무를 맡으면 자기 자리에서 한 발짝도 감히 벗어나지 않았다. 선실 밖에는 경호원이 없었다. 구소야가 이곳에 있으니 아무도 감히 이곳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았다. 이 덕분에 육소봉은 쉽게 구소야의 1등실을 찾아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문 밖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감히 구소야의 휴식을 방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더더군다나 이런 한밤중에는 궁주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멋대로 이 부근을 배회하며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육소봉이 왔다. 그는 배회하며 돌아다니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 구소야는 분명히 그 방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선실 안에서 아주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죽어가는 짐승이 고통스럽게 일어나려고 애쓰는 것 같은 신음소리가 섞인 탄식소리였다. 육소봉은 멍청해졌다. 선실 안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구소야에게 학대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문 안에서 돌연 누군가 신음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빨리 날 좀 구해줘. 이젠 못 참겠어. 육소봉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즐거워하는 위인들을 싫어했었다. 그는 힘껏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선실 안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머리가 산발이 되고 얼굴이 창백한 젊은이가 발라의 모습으로 땅 위를 구르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면서도 연약해 보였는데 붉은 핏자국들이 얼룩덜룩하게 가득 있었다. 자기 자신이 침으로 찔러 생긴 자국들이었다. 그는 아직도 손에 침을 들고 있었다. 그를 학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째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을까? 육소봉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비록 놀라기는 했지만 견디기 힘든 고통과 갈망 때문에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가 또 비명을 질렀다. 채찍, 채찍. 나무로 만든 선반 위에 채찍 하나가 걸려 있었다. 채찍으로 날 쳐줘. 채찍으로 날 쳐줘. 육소봉은 이 채찍을 보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차갑게 그를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다. 이자도 육소봉을 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간절히 애걸하는 빛이 가득했다. 부탁하네. 어서 채찍으로 날 좀. 육소봉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았다. 이제 그는 이자가 바로 궁구, 즉 궁구소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육소봉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학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학이라는 것이 비록 변태적인 것이긴 하지만
감정 발산에 도움이 되곤 했다. 육소봉은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궁구를 보자 갑자기 이해가 되었다. 그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은데다가 또 갖고자 하는 것은 쉽게 가질 수도 있으니 자기 마음속의 욕망은 자기를 학대할 때에만 진정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차갑게 그를 보면서 말했다. 당신은 궁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오? 그녀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난 좋아하지 않는다오. 이 사람의 눈에 어렸던 애거라는 빛이 돌연 원망과 독살로 바뀌었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럼 넌 뭘 좋아한다는 거냐? 사만을 좋아하느냐? 그가 돌연 미친 듯이 크게 웃었다. 내가 만약 그 여자를 숙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거다. 그 여자는 창녀야. 육소봉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가 더욱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창녀라고. 고기 한 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침상을 기꺼이 기어 올라간다네. 13살 때 이미 다른 사람의 침상에서 잠을 잤었지. 육소봉은 돌연 달려나가 채찍을 휘어잡았다. 다른 사람이 그를 모욕한다면 아마 이처럼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걸 참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이었다. 이자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화가 난 거냐? 너도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지? 육소봉이 이를 악물더니 돌연 채찍을 들고 그의 창백하고 연약한 가슴을 후려갈겼다. 한 번 채찍을 들었으니 두 번째는 어려울 게 없었다. 이자의 눈빛이 빛나더니 입으로는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사만을 욕했다. 채찍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빛났고 욕설은 더더욱 심해졌다. 돌연 그가 쓰러져 버리더니 쓰러진 채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만족을 얻은 모양이었다. 육소봉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다. 옷은 이미 땀에 절어 있었다. 그의 분노 역시 모두 발산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는 돌연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이상하면서도 사악한 만족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느끼자 그는 거의 구토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자제하려고 애썼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바닥에 엎어져 있던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선실 안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만약 아직도 자기 손에 채찍이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조금 전에 무슨 악몽을 꾸었던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디 검은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흰 윗도리에는 주름 하나 없었으며 잘 조각된 듯한 얼굴에는 냉혹함과 자만심과 굳은 표정이 어려 있었고 눈빛은 마치 칼처럼 날카로웠다. 이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그자란 말인가?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육소봉은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기적도 아니었고 악몽도 아니었다. 어떤 경우에 현실의 일은 악몽보다도 더욱 무서울 정도로 기이하고 심지어는 구토까지 일어날 정도로 역겨운 법이었으니까 말이다. 그가 칼처럼 예리한 시선으로 육소봉의 얼굴을 노려보다가 돌연 말했다. 내가 바로 궁구요. 구소야이기도 하지. 육소봉이 담담히 말했다. 알고 있소. 이제 그는 마침내 궁구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신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고 그저 달팽이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달팽이처럼 초인이라는 껍질 속에 숨어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이 달팽이 껍질 안에 너무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욕망은 더더욱 무슨 방법으로든 발산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이제 그는 비록 또다시 그의 차갑고 단단한 껍질 안에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으나 육소봉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절대로 더 이상 겁을 먹지 않는 법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바로 궁구요? 궁구가 말했다. 바로 그렇소.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겠지요? 궁구가 차갑게 말했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네 한 사람 말고도 많이 있지. 난 죽음을 무서워한다오. 그러니 자네는 지금 분명 아주 후회하고 있겠군. 후회요? 조금 전에 왜 날 죽이지 않았나 하고 말일세.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분명히 조금 전에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 궁구가 말했다. 아니, 그런 기회는 없었네. 육소봉은 웃었다.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채찍을 보면서 말이다. 궁구는 방금 전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없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은 내 실수지, 당신을 감격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소. 하지만 당신이. 그는 궁구가 돌연 또다시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말을 멈추었다. 궁구는 돌연 옷깃을 풀고 가슴과 등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미끄러웠다. 육소봉은 돌연 멍청해졌다. 그의 몸에 있던 채찍 자국과 핏자국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비록 그도 전설 중의 신비한 무공들은 어느 경지까지 연마하게 되면 아주 기이한 재생력이 생겨 순식간에 상처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는 지금껏 그건 그저 황당한 전설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해왔었다. 궁구가 다시 옷을 입으며 조용히 그를 보았다. 이제 자네도 확실히 알겠지? 육소봉이 말했다. 무엇을 말이오? 자네는 조금 전에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 자네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일세. 그러니 당신 역시 내게 감격할 이유가 없다 이건가? 궁구가 말했다. 그렇지. 그러니 이제 자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네. 육소봉이 또 웃었다. 궁구가 말했다.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네. 육소봉이 말했다. 거기에다가 난 봐서는 안 되는 일도 목격했고. 궁구가 돌연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자네를 죽일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궁구가 말했다. 자네를 위해서라네. 자네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예외로 할까 하네. 무엇을 위해서? 궁구가 그를 응시하다가 한참 후에 돌연 물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나? 이상한 질문이었다. 궁구는 그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다. 육소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상자 안에 있어. 자네는 내가 누구에 대해 묻는 건지 알고 있어? 육소봉이 말했다. 알고 있어. 그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도 그녀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네는 죽음을 겁내면서도 이곳에 왔으니 당연히 목숨을 내놓으러 온 게 아닐 것 아닌가? 두 사람은 기묘한 시선으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시선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다소간의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적수에 대한 이러한 존경심은 어떤 경우엔 친구에 대한 존경심보다 훨씬 더 엄숙한 것이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궁구가 느릿느릿 말했다. 자네는 그녀의 목숨 하나로 당신들 두 사람의 목숨을 바꾸려고 온 것이겠지? 두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네 사람의 목숨이요. 궁구가 말했다. 다른 두 목숨은 노실화상과 소옥을 말하는 건가? 육소봉은 그자에게 정말 초인적인 면모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궁구가 말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육소봉이 말했다. 단 1시간만을 원하오.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녀를 데리고 갔다가 1시간이 지나면 놓아주겠소. 배에 있는 구명정 2개를 벌써 빼앗았나? 육소봉이 말했다. 소옥이 날 실망시킬 리가 없다고 생각돼요. 궁구가 말했다. 1시간 후엔 그녀를 내게 다시 보내겠다고? 내 사람은 구명정 하나면 좋카오. 다른 배 한 척은 바로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이오. 자네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연구해 놓았군 그래.
육소봉이 말했다. 난 말한 것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만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지.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 보기엔 내가 말이 많은 사람 같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궁구가 말했다. 자네도 요 며칠 동안의 일을 잊어버릴 수 있나? 육소봉이 말했다. 그럴 수 없소. 이 며칠 동안의 일들은 누구라도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었다. 궁구가 말했다. 자네는 우리들을 위해 비밀을 지킬 수 있겠나?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 일을 내가 말한다 해서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소? 궁구가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보아하니 자네는 쉽게 약속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맞나?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소. 쉽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약속을 믿을 만한 법이지. 나는 항상 약속을 지켜왔었소. 궁구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아주 무사히 돌아오리라고 믿어도 되겠나? 물론이요. 나도 지금쯤이면 구명정이 바다에 띄워졌으리라고 생각하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럴 겁니다. 궁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가 떠난 뒤 배를 돌리도록 하지. 그는 일어서서 그를 보며 미소 짓더니 말했다. 당신과의 거래는 정말 아주 유쾌했어. 궁구가 담담히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라네. 육소봉이 성큼성큼 걸어나가 선창 문을 열었다. 궁구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돌연 또 말했다. 난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마지막 만남이기를 바란다는 거요? 궁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분명 서로 이런 유쾌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어두운 바다에 파도가 일었다. 구명정은 파도 위에서 마치 솥 안에서 끓고 있는 쌀 한 톨 모양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육소봉과 노실화상은 배를 붙잡고 있기에 급급했고 배는 소옥이 조정하고 있었다. 궁구의 배는 이미 뱃머리를 돌린 지 오래였고 그들은 이미 어두운 바다에서 한참 동안 떠가고 있었다. 노실화상이 돌연 물었다. 정말 궁구를 보았나?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 대체 어떤 사람이든가. 육소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말은 원래 육소봉이 사람들에게 계속 묻고 다니던 질문이었는데 이젠 그에게 물어오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심사숙고했다. 모르겠어. 이것이 그가 심사숙고한 대답이었다. 그는 생각을 깊게 하면 할수록 이 모르겠다는 말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궁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실화상이 말했다. 이미 만나보았는데도 자네는 아직도 그자에 대해 모르겠다는 말인가?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아는 건 고작 한두 가지뿐이네. 노실화상이 말했다. 어떤 한두 가지?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와 겨루고 싶지 않다는 것. 뱃머리에 있던 소옥이 돌연 탄식하며 말했다. 안타까운 것은 경우에 따라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설마 내가 그를 또 만나게 될 거라는 말인가? 소옥은 아무 말도 없이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뜻밖에도 육소봉의 말을 듣지 못한 듯 했다.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일까? 다른 구명정 하나는 밧줄로 연결되어 뱃머리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돌연 배를 세우더니 그 구명정을 힘껏 밀어내며 말했다. 이제 딱 1시간이 되었으니 그녀를 놓아줘야겠네요. 사만이 묵묵히 상자를 열었다. 우육탕은 여전히 옷을 전부 벗은 채로 상자 안에 웅크리고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옅은 별빛이 그녀의 몸을 비추어 마치 파도처럼 매끄럽게 빛이 났다. 사만이 말했다. 왜 가지 않는 거냐? 우육탕이 말했다. 내가 왜? 이 상자는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데 말이야. 사만이 말했다. 넌 너의 구오라버니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냐?
우육탕이 말했다. 내가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조만간 쫓아오고 말 테니 난 급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녀가 돌연 일어서자 그녀의 벗은 육체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노실화상의 정면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녀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화상은 얼마 동안이나 여자의 벗은 몸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노실화상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마도 몇백 년은 된 것 같소이다. 우육탕이 웃으며 말했다. 불가에서 말하길 색을 보아도 마음으로 색을 느끼지 말라고 했는데 화상은 어째서 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나요? 노실화상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화상의 도행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다오. 우육탕이 생긋거리며 말했다. 설마 화상의 마음속에 마귀라도 있단 말인가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조금은 있다오. 우육탕이 키득키득 웃더니 돌연 그의 가슴으로 뛰어들었다. 화상의 가슴에 안기는 것이 상자에 누워있는 것보다도 훨씬 편안하고 따뜻하네요. 노실화상의 머리에서는 이미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우육탕이 고의로 시비를 걸어 이 구명정이 빨리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당연히 궁구가 뒤쫓아올 것이었다. 비록 화상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도 어쩔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는 감히 손을 뻗쳐 밀어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육탕이 눈알을 굴리며 돌연 또 물었다. 여자를 애무하지 않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모르겠소. 우육탕이 말했다.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린 거예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잊어버린 거요. 우육탕이 말했다. 화상은 분명 여자를 애무하는 맛이 어떤 것인지도 전부 다 잊어버렸을 테니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해줄게요. 그녀는 돌연 노실화상의 손을 쓰다듬었다. 노실화상은 마치 놀라서 비명이라도 지르려는 듯 했다. 다행히 바로 이때 손 하나가 돌연 튀어나오더니 우육탕의 팔뚝을 잡아쥐고 그녀를 내던져 버렸다. 그녀는 멀리 날아가 풍덩 하고 바다에 던져져 버렸다. 육소봉이 손을 털며 말했다. 구명정을 묶은 밧줄을 잘라버리도록 해라. 그녀가 배를 타도 그만이고 안 타도 그만이야.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소옥이 말했다. 만약에 그녀가 물에 빠져 죽는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보고 있어야지 뭘 어쩌겠느냐? 소옥이 생긋거리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방법이고요. 우육탕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우육탕은 계속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면서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육소봉, 이 바보 멍청이 녀석아. 난 절대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널 토막내서 먹어버리고 말 테다. 알겠냐? 이 빌어먹을 자식아. 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77장 77. 늙은 여우와 응한 노칠의 제안. 그녀의 욕하는 소리는 아주 컸다. 하지만 육소봉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다. 노실화상이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더니 쓰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게 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그런 일인가 보군. 돌연 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파도가 구명정을 강타했다. 하늘의 별빛은 전부 먹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폭우가 곧 오려는 것일까? 바다는 더욱 어두워졌고 구명정은 더욱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별빛이 가려지자 배의 방향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 노실화상은 두 손으로 배를 꽉 쥐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계속 뭔가를 중얼거렸다. 이를 어쩌지? 화상은 세숫대야의 물만 봐도 겁을 먹어 목욕조차 무서워 못하는 형편인데. 소옥이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갑자기 파도가 그녀를 덮쳐 그녀는 굴러 넘어지고 말았다. 육소봉이 얼른 조타수를 잡았으나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한들 방향을 알 수가 없는데 뭘 어쩔 수가 있겠는가? 노실화상이 한숨을 내쉬며 쓰게 웃더니 말했다. 이제 화상도 모든 걸 알겠어. 뭘 알겠다는 건가? 궁구가 왜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자네를 떠나보냈는지를 말일세. 그가 또 탄식하더니 말했다. 그 자식은 분명 바다에 폭우가 몰아닥쳐 우리가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라고. 육소봉이 말했다. 그의 여동생도 지금 구명정에 있다는 걸 잊지 말게나. 그 구명정 크기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적다고.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 계집애는 여우처럼 영리하다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같이 헤엄을 못 치는 맥주병도 아니고. 육소봉은 침묵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에 내쉬며 말했다. 만약 늙은 여우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늙은 여우가 누군가? 별로 대단한 작자는 아니네만 이 세상에 만약 300가지의 배를 뒤집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적어도 299가지의 방법은 알고 있는 사람이지. 갑자기 한 사람이 말했다. 전 300가지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요. 구명정 밑바닥의 널판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한 사람이 그 밑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머리는 온통 백발이 성성했고 눈은 바다처럼 파란색이었다. 늙은 여우. 육소봉이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어떻게 아직 살아있을 수 있었소? 당신이 어떻게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거지? 늙은 여우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없다네. 물고기가 물에서 죽어 있다 해도 결코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아닌 법이다. 늙은 여우가 웃으며 말했다. 전 육지에서는 늙은 여우지만 물에만 들어오면 한 마리 물고기가 되지요. 소옥이 말했다. 무슨 물고기요? 육소봉이 크게 웃었다. 늙은 자라라고나 할까? 폭풍우는 지나갔다. 작은 배이든 얼마나 거대한 풍랑이든 노련한 자가 조타수를 잡으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법이다. 늙은 여우의 손은 바위처럼 굳고 단단했다. 그동안 자네는 어디에 숨어 있었나? 당연히 물속입지요. 늙은 여우가 말했다. 사람이 만약 물속에서 잠수하여 숨을 재간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대피소도 없을 것이다. 뭘 먹고 지냈나? 육소봉이 물었다.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늙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를 잡아먹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구운 물고기나 찐 물고기, 혹은 기름에 튀긴 물고기보다도 훨씬 영양이 풍부하다. 그의 손은 아직까지도 굳고 단단했으며 체력도 멀쩡했다. 자네는 어떻게 이 구명정을 타게 되었나? 전 이 배가 바다에 내려진 걸 보고 이게 곧 떠나리라는 것을 알았습죠. 그가 아주 득에양양하게 웃었다. 그리고 전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구명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던 바이고요. 소옥이 줄곧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한숨을 참지 못하여 말했다. 보아하니 이분은 정말 늙은 여우인 것 같네요. 노실화상도 탄식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언젠가는 너도 여우 같은 여자가 될 것이다. 소옥이 그를 보며 돌연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목욕을 해본 적이 없나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누가 그러더냐? 조금 전에 스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세숫대야의 물만 봐도 겁이 나서 목욕을 할 수 없다고. 노실화상이 말했다. 난 깨끗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늙은 여우의 눈 역시 석양처럼 다채롭게 변했다.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오? 늙은 여우야, 당연히 여우굴로 되돌아가야지요. 그가 더욱 즐겁게 웃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배가 맡겨져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우굴이란 어떤 곳이에요? 한번 가기만 하면
분명히 또다시 가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라오. 당신은 가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육소봉의 눈에서 빛이 났다. 그 어슴푸레한 곳에 안개처럼 깔린 집, 그 거칠고 난폭하면서도 솔직한 사람들과 너무도 강렬해서 눈물이 날 정도의 독한 술, 그리고 온통 구멍이 뚫어져 있는 샤워실, 무엇 때문인지 그곳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늙은 여우가 눈을 찡긋하며 그를 보았다. 당신도 나처럼 그곳에 돌아가고 싶으신 모양이지요? 육소봉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말했다. 약간은 그렇소. 늙은 여우가 말했다. 약간인가요? 아니면 돌아가고 싶어 미칠 지경인가요?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돌아가고 싶어 미치겠소. 늙은 여우가 웃으며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켰다. 당신은 저게 뭐라고 생각돼요? 육소봉이 고개를 돌리자 육지가 보였다. 위대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육지로 그는 마침내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아직 살아있었으므로 그들은 당연히 분명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늙은 여우는 어린애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이 해안, 이 모래사장, 심지어 바위 하나하나까지도 그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눈을 감기만 하면 이곳을 구석구석을 떠올릴 수가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도 전부 돌아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해안에 닿자마자 약간 얼떨떨해졌다. 해안도 모래사장도 바위도 전부 변한 게 없었으나 그의 여우굴이 변해 있었던 것이다. 오래된 낡은 방들은 완전히 바뀌어 깨끗하고 새롭게 변해 있었고 창문에는 여전히 하얀 창호지가 발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거칠고 난폭한 호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여우굴은 마치 무슨 무덤으로 변해 있는 듯했다. 아주 새롭고 아름다운 분묘 말이다. 육소봉도 놀라서 참지 못하고 말했다. 자네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사실 그도 늙은 여우가 절대로 잘못 찾아갈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 자기의 굴을 잘못 찾아들 여우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세상에는 역시 영원히 바뀌지 않을 일이란 없으니 여우굴도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집을 나설 때 자네의 여우굴을 누구에게 맡겼나? 소옥이 말을 뺏으며 말했다. 늙은 여우가 집을 나서면 여우굴은 당연히 어미 여우에게 맡겨지겠죠.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알겠군. 늙은 여우가 말했다. 뭘 아시겠다는 겁니까요?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의 그 어미 여우는 분명히 여우 같은 여인일 테고 여우 같은 여자는 원래 과부 노릇을 길게 못하는 법이 아니겠나. 그녀는 자네가 이미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서 분명 이 여우굴의 주인을 갈아치웠을 것 같네. 늙은 여우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누가 감히 여우 같은 여자를 원하는지 전 정말 그자의 담이 존경스럽기 그지없군요. 그들은 여우굴의 새로 칠한 문이 아주 잘 보이는 바위 뒤에 서 있었다. 육소봉이 또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야 감히 못 그럴 테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럴 수 있었을 걸세. 늙은 여우가 말했다. 당신은 그자를 아십니까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자는 감히 못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일이 아주 적다네. 늙은 여우가 말했다. 그가 누굽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응한노칠일세. 12연환호의 총두목이지. 늙은 여우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가 누구의 굴을 뺏는다 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가 정말 이상하군. 소옥이 말했다. 왜 가서 그에게 물어보지 않나요? 늙은 여우가 말했다. 이곳은 나의 땅이니 내가 가서 그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는 간다고 말하는 동시에 몸을 돌려 바위를 돌아가자. 응한노칠이 번쩍번쩍 빛나는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늙은 여우도 실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응한노칠이 돌연 말했다. 이보게, 이리로 좀 와보시게. 늙은 여우가 말했다.
안 그래도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소다. 응한노칠이 구명정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배는 당신의 것이오? 늙은 여우가 말했다. 원래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런 셈이지. 응한노칠이 말했다. 좀 전에 배에 4~5명이 있지 않았었소? 늙은 여우가 말했다. 그렇소. 응한노칠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늙은 여우가 실눈을 뜨고 웃으며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관청에서 나온 사람이요? 응한노칠이 고개를 저었다. 늙은 여우가 말했다. 당신은 이곳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는지 알고 있소? 응한노칠이 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누구였소? 늙은 여우가 자기의 코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요. 응한노칠이 말했다. 당신이 바로 늙은 여우라고? 늙은 여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질문을 해야 하는 쪽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라오. 그는 질문하겠다는 말과 동시에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뭐하러 이곳에 왔소? 모두 몇 명이나 왔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소? 응한노칠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고개를 돌려 우선 주위나 좀 둘러보시지 그러오. 늙은 여우가 고개를 돌려보니 2명의 건장한 흑이인이 기척도 없이 자신의 등 뒤에 와 있었다. 그가 몸을 돌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번개처럼 출수하여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응한노칠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누가 질문을 해야 하는지 좀 아시겠나? 늙은 여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요. 응한노칠이 차갑게 웃으며 몸을 돌리더니 큰 걸음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안으로 데리고 오너라.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혔다. 2 흑이인이 늙은 여우를 공격하는 동안 담장 끝쪽의 지붕 뒤에서 누군가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번쩍했는데 알고 보니 똑같이 검은 옷을 입은 7~8명의 흑이인들이 이 여우굴 사방에 매복해 있었다.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20여 명의 기사들이 이 부근을 계속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전부 칠풍관리의 옷을 입고 있었다. 육소봉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응한노칠의 신분이 언제 이렇게 높아졌을까? 방금 전 늙은 여우를 공격하던 2 사람은 신법이 가볍고 빨랐으며 출수는 번개와도 같았다. 지붕 뒤에 매복하고 있는 자들의 무공도 그 2명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나같이 인류 고수라 할 만했다. 이렇게 많은 고수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코 많지 않았을 뿐더러 원래 응한노칠은 이럴 만한 신분을 갖고 있지도 못했다. 먼 곳을 순찰하던 기사 하나가 돌연 급히 말을 달려왔고 지붕 뒤에 매복해 있던 한 흑이인이 즉시 그를 맞아들였다. 기사는 재빨리 몸을 날려 말에서 내리고는 공손히 절하며 인사했다. 그는 몸에 칠풍관리의 옷을 입었으면서도 이 흑이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공손한 것으로 보아 이 흑이인이 바로 직속상관쯤 되는 모양이었다. 소옥이 말했다. 저자의 기백도 뛰어난 것 같고 그의 부하들도 전부 대단한 것 같네요. 사만이 말했다. 이 흑이인들은 절대로 12연하노의 부하들이 아니에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소? 사만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12연하노가 무슨 도둑들의 소굴이라 할 수는 없어도 대단한 곳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설마 당신은 이 검은 옷을 입은 친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사실 그도 마음속으로는 이자들이 12연하노의 부하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2연하노는 그동안 관부와 왕래한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정서가 아주 불안해서 마치 누군가와 입씨름이라도 하고 싶은 듯 했다. 이런 방법은 그의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항상 효과가 좋았다. 그러나 사마는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다. 육소봉이 그녀를 꼬집으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 또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렸소? 사마는 일부러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내가 무엇을 얘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소봉이 또다시 그녀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당신은 진작부터 저들이 누군가 알아보았어. 사만이 말했다.
당연히 저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좋은 사람들이 아니지? 사만이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라면 당신은 전부 믿겠다는 거요? 사만이 말했다. 내가 당신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육소봉이 웃으며 돌연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는 그녀의 입에 입을 맞췄다. 사만이 다시 얼굴을 굳히려 했으나 그럴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푹 안겨버렸던 것이다. 소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두 분 다 제발 좀 참으시죠. 그렇게 뜨겁게 입맞추려면 적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잖아요. 사만이 말했다. 보고 있는 것이 괴롭다면 내게도 입맞춰주라고 할까? 육소봉이 말했다. 안 됐지만 내 입은 더 이상 여유가 없는걸.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칠품 관리의 옷을 입은 무관은 줄곧 허리를 굽히고서 아주 낮은 소리로 마치 아주 비밀스러운 군사기밀이라도 얘기하듯이 말하고 있었고 그 흑이인은 엄숙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뭔가 그 흑이인은 듣는 게 지겹다는 듯이 손을 저어 그를 가게 하려고 했다. 사만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분명 천룡남종의 제자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봤소? 사만이 말했다. 천룡남종의 경공신법은 아주 특별하고 조금 전 늙은 여우를 상대하던 두 사람이 사용한 금나법 역시 천룡남종의 동문수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들이 절대로 12연환호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한 거랍니다. 이번에는 육소봉이 입을 열지 않았고 소옥이 물었다. 어째서요? 사만이 말했다. 천룡남종의 대사형은 선천적인 고자란다. 그래서 아예 궁궐에 들어가 태감이 되었지요. 최근에는 권력이 많아져서 자기의 사제들을 모두 궁궐로 끌어들여 천룡남종 문화 중 10중 8구는 대내 시위가 되었다고 하더구나. 소옥이 말했다. 그래서 이 무관들이 그들을 보면 전부 고개를 숙이는 거로군요. 사만이 말했다. 가령 더 높은 관리라 해도 그들을 보면 고개를 숙여야 할걸. 소옥이 말했다. 하지만 궁궐 내의 시위들이 어떻게 응한 노치를 따라 여기에 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만이 일부러 화내듯이 말했다. 왜 그에게 직접 가서 묻지 않느냐? 소옥이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정말로 아가씨께서 저더러 가라고 하신다면 가겠어요. 그녀는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무관이 돌연 고개를 들었고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줄곧 기계가 드높던 흑이인이 고꾸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은 그 무관이 칼로 흑이인을 가슴을 찌르는 장면을 본 듯했다. 흑이인의 몸이 축 처졌고 그 무관은 그를 다시 손으로 떠받치며 여우굴 쪽으로 걸어가며 얼굴에는 계속 미소를 띄운 채 물론 그 흑이인은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입으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육소봉이 있는 곳에서 보면 그의 허리춤이 선명한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부근은 바로 아주 치명적인 급소였다. 그 무관의 출수는 정말 잔인하면서도 정확했다. 보잘것없는 칠품 관리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출수를 펼칠 수 있단 말인가? 왜 궁궐의 시위를 찔러 죽인 것일까? 이 여우굴에는 대체 어떤 사람들과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육소봉은 이미 사만을 잡지 않고 있었다. 소옥 역시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방금 그들의 눈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긴장되고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 지금 그 무관은 거의 여우굴의 뒷문에 이르러 있었고 다른 기사들도 조용히 말을 몰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 지붕 뒤에서 또 흑이인이 나타나자 무관들은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뭐라고 말을 했다. 흑이인이 즉시 화살처럼 튀어나왔고 무관의 손에서 돌연 또다시 검광이 번쩍하더니 그자의 허리를 찔러버렸다. 칠품 무관은 무공의 고수일 뿐만 아니라 살인의 경험도 아주 풍부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금지구역에 이르자
사방에 매복해 있던 자들이 모두 놀라 뛰쳐나왔다. 똑같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10여 명의 흑의인들이 병기를 들고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냈다. 먼 곳의 기사들도 채찍을 휘둘러 말을 몰아 달려왔다. 앞쪽의 무리들은 길고 큰 미늘창을 들고 뛰어난 기마수를 펼치면서 달려오는 것이 숱한 싸움을 겪는 노장들임에 분명했다. 뒤쪽의 무리들은 강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짧은 병기를 들고 있었고 허리에는 암기 주머니를 찬 자도 있었다. 그 무관이 흑의인의 시체를 힘껏 밀어내며 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들은 왕야의 명을 받고 왔다. 한 사람이라도 명령에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전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흑의인 중에서도 누군가가 노한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왕부의 시위인데 내까지 것들이 감히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그러는 거냐? 이 말을 마치자마자 말을 채찍질하며 달려들었다. 앞쪽 무리들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미늘창을 정신없이 휘두르며 공격했고 뒤쪽의 무리들은 돌연 안장에서 몸을 날려 암기를 날리며 여우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나같이 경공 수준이 높았고 사용하는 암기는 아주 잔인한 것이었다. 천룡남종 역시 경공과 암기에서 이름을 날리는 문파였으므로 쌍방이 서로 맞서자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았으며 서로 공격하고 있었다. 육소봉은 멍청이 보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천룡남종 문하의 제자들의 무공은 강호에서 전설적으로 전해지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았고 그 칠품 관리의 옷을 입은 기사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벌써 흑의인들은 이미 대여섯 명이 쓰러졌고 여우굴의 창문이 깨어지면서 들어갔던 자들 중 7, 8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던져졌기 때문이었다. 방금 전 일순간에 두 흑의인을 해치운 무관이 이제 또 2명을 처치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달려들었던 사람이었다. 그자가 죽는 것을 보자 육소봉은 뜻밖에도 그의 집의 주방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는 종종 부엌에 들어가 주방장이 오이와 야채를 써는 모습을 보곤 했었다. 그자가 살인하는 모습이 바로 그 주방장이 오이와 야채를 써는 모습과 똑같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는 절대로 헛손질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적어도 늙은 여우와 응한 노칠이 있을 터였다. 육소봉은 그들이 모두 자신의 친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구란 얼마나 사랑스러운 단어인가? 사람에게 친구가 없을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겠지. 사람이 친구가 오이나 야채처럼 잘리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적어도 육소봉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늙은 여우의 비명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어린 소녀가 강간을 당할 때 내지르는 것과 같은 아주 기괴한 소리였다. 아주 어리디 어린 소녀 말이다. 육소봉은 정말 못 들은 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사만이 그를 보고 있다가 돌연 물었다. 늙은 여우는 당신의 친구인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그를 구해줄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그는 그 대단한 무공을 상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그의 몸은 어느새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만일 자네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취하는 것으로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나? 아니. 어째서? 왜냐하면 깨어나면 다시 고통을 느낄 테니까. 그러니 취하는 것은 자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건가? 그렇지. 그렇다면 자네는 왜 취하려고 하는 건가? 나도 모르겠다. 사람은 어째서 항상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생기는 걸까? 나도 모른다. 방 안의 상황은 아주 참혹했다. 원래 그 위세등등하던 흑의인들은 지금 대부분 쓰러져 있었다. 자신이 흘린 피바다에 엎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죽은 물고기처럼 창틀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 무관들의 칼끝에는 온통 피가 묻어 있었다.
세 자루의 칼이 늙은 여우의 목을 겨누고 있었고 다른 네 자루의 칼은 응한 노칠의 인후를 막고 있었다. 그들은 육소봉이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자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라도 본 듯이 기쁨의 빛을 띠었다. 그러나 무관들은 그가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자 스스로 올가미 속으로 날아드는 바보 같은 새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육소봉 자신만이 자기가 대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육소봉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 육소봉일 뿐이다. 어떤 때에는 아주 총명하고 어떤 때에는 아주 바보멍청이 같고 충동적일 때도 있으며 아주 냉정할 때도 있는 그런 육소봉 자신일 뿐이다. 방 안에 들어오자 그는 아주 냉정해졌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지 목숨을 내놓으러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육소봉은 우선 자신을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나 자신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무관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두 손을 맞잡고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께서 수고스럽게 멀리서 이곳까지 오신 것이 이 두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요? 여전히 대답하는 사람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 육소봉은 돌연 자기의 위가 수축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미친 듯이 취한 후 그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사람에게 위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피바다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돌연 일어서고 창틈에 걸려있던 자들도 하나같이 생생하게 변해버린 것이었다. 응한 노칠과 늙은 여우의 목을 겨누던 칼은 어느새 그의 가슴과 인후에 겨눠지고 있었다. 그는 돌연 자신이 이미 그물망 속에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49명의 사람과 37개의 칼로 짜여진 망의 말이다. 육소봉은 자신이 망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법이다. 육소봉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슴과 인후를 노리는 7자루의 칼이 그의 목숨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그는 돌연 더욱 냉정해졌다. 그는 마치 우뚝 선 산처럼 냉정하게 서 있었다. 육소봉은 위험에 빠져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사만이었다. 육소봉이 들어간 지 꽤 오래되었는데 어째서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을까? 사만은 흑의인과 궁궐의 시위들의 무공을 보았기 때문에 육소봉이 절대로 그들에게 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육소봉은 왜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을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원래 무슨 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다. 하지만 그와 열렬한 사랑에 빠진 사만에게는 무슨 일이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건 바로 위기였다. 그녀는 완전히 냉정을 잃고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다행히도 그녀가 뛰어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를 말하는가? 노실화상이었다. 노실화상이 그녀의 소매를 붙들었다. 하지만 사만은 절대로 노실화상에게 소매를 붙들릴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노실화상은 그녀의 앞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사만이 말했다. 당신은 왜 나를 막는 건가요? 내가 당신을 막는 게 아니라오. 사만은 노실화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요? 이건 그저 화상의 신체일 뿐이요. 당신 말은 누군가 당신이 날 막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노실화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요? 육소봉이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언제 당신더러 날 막으라고 했나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가 나더러 당신을 막으라고 한 적은 없다오. 사만이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노실화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난 그가 분명히 당신이 들어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오. 사만이 말했다. 어째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안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죠? 노실화상이 말했다. 그냥 알고 있다오. 사만이 말했다. 만일. 노실화상이 말했다. 걱정 마시오. 육소봉이 절대로 위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보장하리다. 육소봉은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설마 그의 가슴과 인후를 겨누던 7개의 칼은 진짜가 아니었을까? 칼은 당연히 진짜였지만 육소봉의 가슴과 인후를 겨누던 칼은 금세 치워져 버렸다. 응한노칠이 돌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육소봉은 과연 육소봉이로군. 이런 순간에도 여전히 침착을 유지하고 있으니 말일세. 늙은 여우도 웃으며 말했다. 육소봉님은 물에서도 침착하시더니 육지에서는 더욱 침착하시군요. 존경스럽습니다요. 육소봉이 말했다. 두 분의 농담은 심상치 않게 들리는군요. 만약 내가 침착하지 않았다면 이미 당신들의 칼에 목숨을 잃었을 거란 말씀이요? 응한노칠이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소봉의 무공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라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오. 왜 그들에게 내 무공을 믿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응한노칠이 말했다.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라네. 부탁 하나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건이 너무나 기이할 뿐만 아니라 신비스럽고 신비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해서 말이오. 네. 이 사건에는 3,500만 양의 보석과 돈이 걸려 있다네. 그리고요. 103명의 훈련받은 무림의 고수들이 하룻밤 사이에 실종되었지. 육소봉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 거대한 재물과 그렇게 많은 무림의 고수들이 하룻밤 사이에 실종되다니. 이 사건은 분명히 아주 신비스럽고 위험했으며 재미있게까지 느껴졌다. 신비와 위험과 재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육소봉은 끌리고 마는데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육소봉은 조용히 응한노칠의 사건의 경과에 대한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까지 다 설명하고 나서 응한노칠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사건에는 중원의 13곳 표국의 흥망과 성쇠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강호에서는 최소한 7, 80명의 명사들이 패가 망신하게 생겼다네. 육소봉은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도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육소봉의 생각을 방해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눈썹 네 조각의 육소봉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육소봉이 응한노칠을 보며 말했다. 탐색조의 조사는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고요? 응한노칠이 말했다. 없었다네. 조금도 없었어. 조금도 의심 가는 구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응한노칠이 말했다. 그나마 의심 가는 게 있다면 그 일이 터지기 전날 아침에 목공들이 그곳에 목재를 싣고 왔었다는 것뿐이네. 불상과 모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더군. 육소봉의 눈빛이 빛나더니 또 물었다. 불상과 모거를 만든다고요? 그렇다네. 왜 더 계속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응한노칠이 말했다. 조사했다네. 그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떠난 데다가 그들은 전부 태평왕부의 목공들이어서 더 이상은 조금도 의심할 게 없었다네. 뭐라고요? 육소봉의 네 조각 눈썹이 함께 찌푸려지는 듯 했다. 이것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얘기였다. 육소봉이 고개를 들어 주위의 흑의인들과 무관들을 바라보더니 응한노칠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응한노칠이 말했다. 그렇다네. 만일 더 이상 뭔가 진전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네. 늙은 여우가 말했다. 죽음입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이 사건이 자네와 무슨 관계가 있나? 늙은 여우가 말했다. 원래는 조금도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나의 여우굴에 한 사람이 오면서부터 관계가 생겨버렸지요. 그게 누구요? 늙은 여우가 말했다.
당신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응한노칠은 당신 역시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곳에서 당신을 5일 동안이나 기다렸었죠. 그랬었군. 하지만 기다리긴 기다렸다고 하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6월 15일이 바로 태평왕의 세자가 제시한 기한인데 오늘은 이미 6월 14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응한노칠의 안색도 별로 좋지 못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태평왕의 세자는 그래도 사리에 밝은 사람이겠죠? 응한노칠이 말했다. 그렇네. 그에게 가서 말씀하세요. 그 103명 중에 한 사람과 그 잃어버린 재물들을 본 사람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뚫어지게 육소봉의 얼굴에 박혔다. 응한노칠의 눈빛이 가장 밝게 빛났다. 정말인가? 이것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물어본 질문이었다.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육소봉은 정말 과연 육소봉이로군. 이것은 응한노칠의 찬사였다. 그는 육소봉이 그 100여 개의 불상을 보기 전에 얼마나 많은 험난한 위험을 겪어야만 했는지는 모를 것이다. 육소봉은 거의 바다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었다. 육소봉은 거의 우육탕의 말 한마디에 죽을 뻔했었고 하상서에 의해서도 죽을 뻔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위험에서 결국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밀실에서 모거와 모거 안의 보석과 불상 안에서 살고 있던 대력신은 갈통을 보았던 것이었다. 육소봉은 돌연 그가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떨어졌을 때 보았던 물고기 하나가 생각났다. 모거. 그때 그는 불상 위를 올라타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늙은 여우에게 말했다. 그 물건들은 자네가 운반했지. 놀란 것은 당연히 늙은 여우뿐만이 아니었다. 응한노칠과 흑의인과 무관들도 전부 놀랐다. 그들은 돌연 늙은 여우를 포위했다. 늙은 여우는 쓴 웃음이라도 지으려 했으나 비통한 웃음조차 지을 수가 없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그 내막이야 전혀 몰랐을 테지. 늙은 여우가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응한노칠이 말했다. 그 물건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당신은 절 믿습니까? 응한노칠이 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자네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자네를 찾아다녔다네. 그러니 내가 자네를 믿겠나, 아니 믿겠나? 육소봉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서 태평왕의 세자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다시 15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15일 내에 제가 반드시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응한노칠이 말했다. 내가 같이 갈 수는 없겠나? 안 됩니다. 어째서인가? 왜냐하면 그곳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육소봉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인물이었다. 위험한 일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혼자 해결하려는 게 바로 육소봉의 성격이었다. 응한노칠은 육소봉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배 하나와 늙은 여우의 도움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늙은 여우는 돌연 아주 유쾌해졌다. 응한노칠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일을 늙은 여우가 할 수 있으니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니겠는가?